몽골 역사를 좋아하시는 분들께서는 다들 타타르의 멍에라는 말을 한 번씩 들어보셨을 텐데요. 타타르의 멍에는 러시아가 1240년부터 1480년까지 약 240년간 킵차크汗국의 지배를 받은 시기를 말합니다. 멍에를 구속 또는 억압 정도의 뜻으로 해석한다면 타타르의 멍에, 즉 타타르의 구속은 몽골이라는 외부 세력에게 지배를 받던 러시아인들이 자신들의 처지를 벗어나기 위하여 혹은 민족 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만들어낸 말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일반 백성들의 관점에서 볼 때 몽골인의 지배가 이후 러시아인의 정권보다 훨씬 가혹했을지는 의문이지만 말이죠.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몽골 역사를 보다 풍부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정치사 이외의 측면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몽골인의 범위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몽골계 민족은 넓은 의미로는 아시아 인종 전체를 의미하며 학술적으로는 몽골로이드라고 합니다. 반면 좁은 의미로는 몽골 고원에서 만주에 걸쳐 분포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며 더욱 좁은 의미로는 몽골 고원에서 천막을 치고 유목 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말하기도 합니다. 13, 14세기에 몽골이 중앙 유라시아에 걸쳐 대제국을 건설했다가 제국이 쇠퇴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몽골의 의미는 광의의 몽골에서 협의의 몽골로 축소되어 갔는데 그 결과 오늘날에는 매우 좁은 의미의 사람들만을 대체로 몽골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몽골의 지역입니다. 오늘날을 기준으로 생각해 볼 때 몽골은 외몽골과 내몽골로 나눌 수 있습니다. 중국의 청왕조가 17세기에 내몽골과 외몽골 양쪽을 정복하고 이곳을 청나라에 편입하였지만 외몽골은 1911년 시작된 신해혁명을 통해서 중국에서 분리 독립하여 1924년 사회주의 국가인 몽골인민공화국이 되었지요. 반면 내몽골은 계속 중국령으로 있다가 중국의 네이멍구 자치구라 불리는 성에 버금가는 행정구역이 되었습니다. 이렇듯 기본적으로 지금의 몽골은 중국에 속한 국가이냐 아니냐를 기준으로 나누게 되는데 그에 버금가는 또 다른 기준, 즉 혈통으로도 나눌 수 있습니다. 청왕조 시대였던 약 3세기 동안 청나라와 보다 가까웠던 내몽골의 몽골인들은 중국인과 혼혈을 거듭하면서 문화적 그리고 혈통적으로도 중국에 동화되었습니다. 하지만 외몽골에서는 내몽골보다 비교적 몽골인들의 전통적인 삶이 유지되면서 혈통도 지키게 되는데 그랬기 때문에 그 전통이 중국에서 독립하여 몽골인민공화국 건설로 연결될 수 있었던 것이지요. 참고로 몽골인민공화국은 건국 후 소련의 가혹한 지배에 시달렸기 때문에 1911년 소련이 해체되자 몽골은 사회주의를 포기하고 1992년 몽골국으로 이름을 고치게 됩니다. 좁은 의미의 몽골인을 기준으로 할 때 몽골의 흥기는 크게 4시기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흉노이고 두 번째는 선비, 세 번째는 거란, 그리고 마지막이 몽골인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위 4시기 중 몽골이 흥기할 수 있었던 경제적인 이유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몽골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경제적인 이유는 한마디로 실크로드의 장악과 역참제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11세기 이후 유럽은 십자군 원정, 즉 동방무역을 통하여 호경기를 누렸는데 무역은 유럽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유럽의 교역 대상이었던 서아시아 지역 역시 유럽과 더불어 호황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당시 중국을 통일했던 송나라 또한 이전 시대였던 5대 10국이 전쟁으로 빠르게 왕조가 교체되는 것을 직접 보았기 때문에 군사보다는 경제를 중요시하는 정책을 취하면서 경기도 살리고 자신들의 정권도 유지하려는 스탠스를 취하고 있었죠. 따라서 유럽과 중앙아시아 그리고 중국을 잇는 실크로드가 전 세계적인 호황을 등에 업고 이 시기에 비약적으로 발전하게 되는데 몽골은 강력한 통신 수송망을 가지는 것이 부의 원천임을 알고 있었고 실크로드의 모든 루트를 장악함으로써 그 계획을 실행에 옮겼으며 그 경제력을 바탕으로 군사력을 키우고 대제국으로 발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참고로 이런 사례는 서양 역사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요. 바로 로스차일드 가문입니다. 초대 마이어 암셀 로스차일드와 그의 5 아들들은 프랑크푸르트, 빈, 런던, 나폴리, 파리 등 거점 도시에 거주하며 서유럽 전체를 촘촘한 통신망으로 연결하였고, 그 통신망을 통해 남들보다 빠르게 입수한 정보력을 바탕으로 부를 쌓은 가문이지요. 다만 그들은 박해받던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몽골처럼 막대한 경제력이 군사력으로 이어질 수는 없었고, 그 결과 유대인은 제국의 전면에 등장하지 않고 뒤에서 경제력을 통해 제국을 조종하게 된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로스차일드 가문이 몽골의 역사를 잘 알고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몽골은 1209년 탕구트를 정복하고 1219년에는 화레즘을 공격하여 실크로드의 핵심 거점 사마르칸트를 취했으며, 이후에는 더욱더 서쪽으로 팽창하여 현재의 중동의 전 지역과 동유럽까지 장악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실크로드를 장악하는 군사력에 더하여 더욱 중요한 점은 이 광대한 실크로드를 하나로 연결할 수 있는 네트워크도 몽골은 가지고 있었다는 점이지요. 그렇다면 이렇게 광대한 실크로드를 몽골은 어떻게 관리하고 지배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역참제 때문이었습니다. 오늘날 역을 뜻하는 중국어 잔의 기원인 몽골어 잠은 원래 초원을 지나다가 잠시 쉬어가는 숙소를 지칭하는 말이었습니다. 역참이 체계적인 모습을 갖춘 것은 제2대 데칸 우구데이가 카라코름을 수도로 한 후 서쪽의 차가타이나 킵차크 칸국과 연락하기 위해서 역참을 두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는데, 제5대 데칸 쿠빌라이 시기에 이르면 역참 제도가 더욱 발달하여 그들이 마필, 선박, 수레 등 교통수단과 사신들이 머무는 숙소도 책임졌으며 식량과 사료까지 준비하였습니다. 반면 역참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신분을 증명하는 패자와 포마차찰이라는 문건을 소지해야 했습니다. 이렇게 몽골 제국의 역참 네트워크는 이후 유라시아를 관통하는 내륙 교통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했을 뿐만 아니라 사신은 물론 군인, 종교인, 학자, 기술자들의 교류도 활발히 이끌어내면서 동양과 서양이 서로의 존재를 새롭게 인식할 수 있는 인식의 전환을 이끌어내었습니다. 특히 몽골은 경제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교환 단위를 은으로 통일하였는데, 이렇게 몽골에서 은본위 경제가 구축되면서 향후 세계는 은을 바탕으로 하는 거래가 더욱 활발히 이루어지게 됩니다. 몽골이 실크로드를 통합하기 전에는 실크로드의 여러 나라들이 난립해 있었습니다. 따라서 상인들은 그곳을 통과할 때마다 일일이 통행세 또는 관세를 내야 했죠. 게다가 그 수속 절차도 대단히 복잡해서 상인들이 한 곳에 며칠씩 머물러야 하는 경우도 많았는데, 몽골이 실크로드를 통합한 후에는 이런 비효율적인 구조가 없어지고 세금 또한 최종 매각지에서만 부과되면서 동서교역이 더욱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몽골 제국은 폐쇄적인 국가가 아니었고 여러 지역 문화를 인정하고 수용하면서 발전한 보다 개방적인 제국이었다고 생각해 볼 수 있죠. 단 중국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그 이야기는 뒤에 원나라를 이야기할 때 조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칭기스칸 사후 그의 손자 바투는 러시아를 제압하였고 이어서 폴란드에 침입하였는데요. 그 결과 폴란드의 도시들이 차례로 정복되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몽골 제국 편에서도 말씀드린 바 있지만 서유럽의 성직자들은 몽골인들이 쳐들어온 이유를 성경과 기독교에서 찾으려는 시도를 했었습니다. 특히 유럽에는 사제왕 요한의 전설, 즉 동방 어딘가에 거대하고 풍요로운 기독교 왕국이 있다는 전설이 있었지요. 따라서 몽골군이 처음 쳐들어왔을 때 서유럽은 몽골군이 프레스터존, 즉 사제왕 요한의 군대일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약탈당하고 파괴되었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교황을 비롯한 서유럽의 성직자들은 그들이 로마 카톨릭을 믿지 않고 정교를 믿는 이단이었기 때문에 도시들이 파괴된 것이고, 몽골군은 여전히 프레스터존의 군대라고 믿었었지요. 하지만 몽골이 카톨릭을 믿는 폴란드마저 침공하자 서유럽은 현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유럽연합군은 폴란드의 레그니차에서 몽골군에 대항하였지만 패배하였는데, 훗날 이 땅은 발슈타트,
즉 시체의 땅이라 불리게 됩니다. 이 전투의 패배는 곧 유럽 전역에 알려졌고 서유럽을 공황에 빠뜨렸는데 유럽인들은 그리스 신화에서 지옥을 의미하는 타르타로스를 차용하여 자신들에게 공포를 안긴 몽골인들을 타타르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물론 타타르라는 명칭 자체는 이전부터 있었던 말이고 유럽인들이 타타르란 이름에 그런 의미를 부여했다는 뜻이 되겠죠. 쿠빌라이는 우구데이 시절부터 몽골의 수도였던 카라코룸에서 자신의 막부가 있던 내몽골의 금년천 부근으로 수도를 옮겼는데 이곳이 바로 상도로 제국의 여름 수도입니다. 그리고 폐허가 된 여진의 수도 중도 부근에 새롭게 도성을 축조하였고 이것이 겨울 수도인 대도이지요. 쿠빌라이가 상도와 대도 사이를 왕복하며 이동하는 권역이 이른바 몽골의 수도권으로 곧 원나라의 핵심 경제권이 됩니다. 그리고 원 왕조는 몽골인 제일주의를 내세우며 사람들을 몽골인, 생목인, 한인, 남인으로 나누었습니다. 생목인은 중앙아시아와 이란 지역 출신의 이민족을 말하고 한인은 화북의 중국인, 남인은 남송치하의 중국인을 말하지요. 이 중에 남인이 가장 심한 차별을 받았습니다. 한인과 남인이 전체 인구의 90%를 넘었고 지배층인 몽골은 소수에 불과했기 때문에 다수에 대한 소수의 원활한 통치를 위해서 몽골은 중국식 관리제도인 과거제를 일시 중단하였고 중국의 독자적인 문화도 경시했는데 이것이 위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중동 지역의 문화를 수용하고 제상 라시다딘을 등용하는 등 타 지역에 대한 관대한 공존 정책을 취했던 기타 지역과는 다른 모습이죠. 즉 몽골은 원활한 통치를 위하여 중국 문화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지만 역으로 원나라는 한족을 경시한 결과 통일 중국을 약 한 세기 정도 통치하는 데 그치게 됩니다. 반면 훗날 세워진 청나라는 몽골의 실체를 답습하지 않았는데요. 청나라는 몽골의 경우를 반면교사로 삼아 중국의 유교 문화를 존중했고 한인을 적극 회유하면서 등용하는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그 결과 청나라는 250년이 넘게 중국을 지배하게 되는 것이지요. 13, 14세기 팍스 몽골리카와 그에 따른 대여행의 시작은 이전까지 자기가 살고 있던 지역 문명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던 인류에게 세계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심어주었습니다. 그 새로운 인식을 대표하는 저술이 바로 마르코 폴로의 동방견문록인데요. 동방견문록은 일본에서 통용되던 제목이 우리나라에 그대로 전달된 것으로 제목 그대로 인식해서 단지 여행기로 볼 책은 아닙니다. 세계의 서술이라는 원래 제목처럼 이 책은 유럽 이외 세계 전체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정리한 세계 지리지이자 박물지이기 때문이죠. 아울러 일칸국의 제상 라시다딘이 카잔칸과 울제이투 칸의 명령으로 편찬한 최초의 세계사인 집사도 몽골의 역사는 물론이고 그때까지 볼 수 없었던 세계 민족사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집니다. 오늘은 몽골이 세계를 지배할 수 있었던 경제적인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